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 공부하는 이덕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우리 안의 식민사관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버드 프로젝트와 이제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의 식민사관. 이제 제가 냈던 책의 제목인데요. 이 두 권이죠. 왜 두 권이냐면, 하나는 그 전에 냈던 것인데, 이제 이 책을 냈다가 이제 소송이 걸렸고, 그 대법원까지 갔던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계속 어떤 부분은 못 쓰게 그 법원에서도 민사 1차 법원에서도 판결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거부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낸 책이 이제 개정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사실 그 대일항전기 일제 시기에도 역사학자가 역사서를 썼다고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그것도 형사사건으로 그런 일은 사실 찾기 어려웠죠. 해방된 나라, 해방된 지 80년 다 돼가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사 모두 다 보면은 음양이 있어요. 100% 음이고 100% 양인 그런 사건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음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학문 사상의 자유의 폭을 상당히 넓힌 그런 또 양적인 밝은 측면도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가 서술을 한 건데요. 이제 하버드대의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죠. 그 당시도 저와 제가 속했던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그리고 그 역사 운동하는 분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이죠. 그 기호로 말씀드리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하버드대의 하버드 한국학연구소에 2007년부터 10억 원, 지금으로 치면은 한 14억 원 되죠. 그 환율로 이제 100만 달러 정도를 지원해가지고 6건의 한국 고대사 연구서를 영문으로 발간하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걸 갖다가 그 전 세계의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배포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크 바잉턴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하버드대 교수라고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나중에 이제 좌초라기보다는 책을 내다가 이 사업을 계속 이제 이어가지고 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이 마크 바잉턴이라는 이 연구 책임자가 각 언론에다가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각 언론에서 전부 다 이 사업을 비판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역사학자 및 역사운동가들을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크 바잉턴이란 학자는 하버드대 교수가 아니라 동북아 재단에서 대한민국 국고를 100만 달러 갖다 주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하버드대에서 자리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처음에 제 1권을 이제 발행했을 때 처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언론 보도를 냈는데요. 언론 보도엔 뭐라고 냈냐면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발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 이렇게 보시면 하버드대란 말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발행했나? 찍기는 서울에서 찍고요. 발행한 곳은 하와이대, 하와이나 하버드나 하자가 같으니까 같은 대학이다. 식민사학식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버드나 하와이나 하자 같지 않냐, 같은 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은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발행했다라고 거짓말 언론 보도를 냈죠. 그런데 물론 그런 거짓말 언론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책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권의 한국 고대사 책을 영문으로 내는 사업인데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역사에 관심 조금만 있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우리나라 고대사 책을 6권으로 내려고 하는데 그럼 첫 권은 뭐가 돼야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다 단군조선, 고조선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안 그랬다는 거죠. 한사군부터. 이것도 영문이 더한 코멘다리 in early Korean history잖아요. 코멘다리가 뭐냐면 영주들의 영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 영지, 그 식민지란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고대사를 대한민국 국고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 첫 권이 한나라의 식민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관점이에요? 다 조선총독부 관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 사태 잘 모르고 제가 몇 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역사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언론 할 거 없이 조선총독부 한통속이라 그랬죠. 이들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라고 해가지고 보수진보 언론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거는 보수진보 언론에서 같이 공격을 하니까 마치 이런 총독부 역사관으로 쓰여진 책을 갖다가 대외 공관을 통해서 전 세계 한국 대사관, 영사관 이런 곳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외국 대학에 배포하겠다는 것을 막은 건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상적인 언론 같으면 이 큰일 날 뻔했다.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부터 식민지로 시작하는 걸 막았다라고 보도해야 정상인데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감히 하버드대에서 하는 걸 막았다. 이 이야기죠. 그럼 이런 사태가 왜 발생하는지를 알려면 역사는 항상 큰 구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큰 구조가 뭐냐? 그 큰 구조는 바로 조선총독부 역사관, 식민사관이라고도 하고요. 황국사관, 일본이 자기네 제국주의 시대에 황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황국사관이 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데요. 그럼 황국사관이 뭐냐? 황국사관의 핵심은 뭐냐면 그 황국사관은 일본은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만세일계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일왕이나 초대 일왕이나 같은 혈통이다. 말씀드리면 요즘은 혈통이 둘이다, 셋이다 하는 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제국주의 시대에는 초대 일왕부터 현재의 일왕까지 한 혈통이다. 이 일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게 황국사관이죠. 그래서 이 황국사관에 따르면 한국은 원래부터 일본이 진출해가지고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데요. 그 황국사관에 3세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우리 역사를 일단 반도로 가둡니다. 반도사관이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은 한반도란 말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 선조들은 반도란 용어 쓴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우리 선조들이 쓴 책을 봤다면 좀 본 사람 축에 속하는데요. 단 한 번도 반도란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반도가 뭡니까? 반은 섬이란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반은 섬 사람이야 이러고 살아오지 않았죠.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는 원래 저 광활한 만주벌판, 몽고벌판을 다 아울렀던 대륙성의 역사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 다 아울렀던 해양성의 역사입니다. 그 대륙성과 해양성의 역사에서 대륙을 잘라버리고 해양을 잘라버리고 반도에 가둔 다음에 반도의 북쪽에는 고대 한나라가
이 한사군을 설치해서 400년 동안 지배했다. 그리고 반도의 남쪽에는 고대 야마도 외가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200년 동안 지배했다. 이 논리예요. 그리고 일본이 여기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핵심이 국조 단군이니까 국조 단군은 가짜로 몰자라고 하는 국조 단군 부인론, 그다음에 한사군 한반도설, 그리고 그 한사군 한반도라는 설의 핵심은 한사군은 그 서기전 109년, 108년 이때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그 수도자리에 낙랑군을 설치했다는 것이고요. 그 주변에 임돈, 진번, 현도 이렇게 해서 4군을 다 이제 설치했다는 것인데요. 핵심이 평양은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그러니까 평양은 고대부터 중국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임날본부설, 그리고 한반도 남부는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하버드 프로젝트에서 그 설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지도 중에 이제 한 지도는 이쪽 지도는 그 하버드 프로젝트에서 나온 조금 아까 보신 도큐멘터리 하는 그 한사군, 한국 고대사의 한사군 지도인데요. 그 지도고요. 그다음에 이 지도는 중국 역사 지리도집, 담기양이라는 사람이 주편한 지도인데 중국이 사실은 동북공정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지도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동북공정의 이론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동북공정의 핵심 이론은 뭐냐면 북한은 원래 자기네 영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래 자기네 영토였다. 이 부분이 나중에 상당히 위험하게 전용될 수가 있는 거죠.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북한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치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통일할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 그랬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중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입증해내면은 미국이나 다른 여타 나라에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그 논리를 보고 맞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하버드 프로젝트의 일권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보다도 하버드 지도가 훨씬 더 안 좋은 지도죠. 왜냐하면 그나마 이 동북공정 지도에서는 현도군을 갖다 압록강 근처에 그려놨지 않습니까? 저 동북공정 지도는 현도군을 어디 갖다 그려놨어요? 함경남도에 갖다 놨죠? 그리고 진봉군은 2개 그려놨어요. 저 2개, 저 사람들 저기에 쓴 거 보면은 진봉군은 북방설, 남방설 이따위로 써놨는데요. 저 북방설은 지금도 한국에, 그러니까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너무 존경하는 쓰라소키치설을 갖다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남방설, 진봉군이 황해도 일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남방설은 지금도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스승으로 받들어 모시는 이만희 류설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봉군이라는 것의 위치로 자기도 식민사학자들도 하나는 저 압록강 유역에 갖다 놓고 하나는 황해도 유역에 갖다 놨어요. 그러면 저게 뜻하는 건 뭐겠습니까? 아무 근거 없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갖다 맞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부분, 한사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진봉군이 어디냐 하는 거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낙랑군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사료가 상당히 꽤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 많이 남아있는 사료들은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우리 사료도 아니고 다 중국 사료예요. 중국 사료가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맞서가지고 역사공정을 하라고 동북아 역사재단을 세워놓고 연간 수백억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 역사재단 이름 자체가 동북아 역사를 연구하라는 건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연구하라고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영문으로 저지도 그 책을 만들어서 해외 공간을 통해서 배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랑군에 대해서 중국의 고대 사료들은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써놔야 되는 거죠. 한 자도 안 써놓고 다 낙랑군은 평양이고 나머지 3군도 전부 다 북한 강역에 있다. 북한은 중국 땅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2000년대 들어가지고 영문으로 만들어서 해외 공관을 통해서 대한민국 해외 공관을 통해서 배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배포됐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외에서 한국 정부에서 북한 땅은 다 중국 거라 그러네. 여기 책에 하버드에 돈 줘갖고 했더니 마크 바잉턴 하나만 미국 사람이고요. 나머지 저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의 대학교에서 강사들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책을 봤을 때 북한은 중국 땅 맞네 하게 돼 있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라고 말한 거는 뭐냐면요. 다 이 남한의 이런 식민사학자들 논리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놀란 게 뭐냐면 중국이란 저 거대한 나라의 국가 주석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바쁜 사람이 이 역사 문제를 직접 보고받고 판단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뭐예요? 나라 땅 다 넘어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하버드에서 했으니까 맞겠지. 하버드 이름 들어가면. 이게 뿌리 깊은 사대주의 군성. 아니 하버드에서 한국사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요. 한국의 학자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사고하기 때문에 하버드 이름 들어갔으니까 맞겠지. 또 언론들도 식민사 카르텔인 언론도 있었고 아니면은 식민사 카르텔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하버드 이름 들어갔는데 하버드가 맞겠지. 저 유도길이 맞겠어? 이래서 온통 비난 일색이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요. 그런데 버젓이 이 사람들이 사진을 쓴 걸 한번 보세요. 한자로 다 조선총독부라고 써놓았어요. 여기도 조선총독부라고 한자를 다 써놓았습니다. 영문으로 쓰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낙랑군 시대의 유적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선고족도보에 나온 사진들인데요. 이 조선고족도보를 처음에 발행할 때 낙랑군의 위치를 저 평양 그 대동강 남쪽에 이 토성리라고 있어요. 이 토성리로 비정해가지고 여기를 그 낙랑군을 다스리던 치소, 낙랑군 조선현이 있던 곳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일본 학자들도 여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위만조선의 수도 자리에 세운 게 낙랑군인데요. 그 고조선 위만조선이 당시 한나라 군사 6만 명 가까운 5만 7, 8천 명의 군사들하고 1년 이상 싸운 데예요. 근데 여기는
도시락 싸갖고 가서 뭐 놀기 좋은 곳이지. 이 허벌판에서 그런 당시 한나라 군사는 군사 중에서 제일 무서운 군사가 뭐냐면 죄수로 사형수나 죄수로 구성된 그런 군사입니다. 이들은 가서 공을 세워야 형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군사들을 갖다 보냈는데 이 허벌판이 그 낙랑군일 수 있냐, 위만조선의 왕험성일 수 있느냐라고 일본인 학자들도 여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는데 총독부에서 그냥 해 그래갖고 한 거예요. 이걸 버젓이 대한민국 국고로 세계 선전하겠다는 거죠. 이 옆에 사진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점재현 신합이라는 건데요. 점재현은 뭐냐면 낙랑군 산하에 이제 군 산하에 그 아래 현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뭐 군 아래에 읍이나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랑군 산하에 뭐 면단이라 그럴까 읍단이라 그럴까 하는 그런 현들이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점재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점재현 신합이라는 건데요. 이걸 누가 발견했냐? 조금 아까 제가 그 진봉군 남부서를 주장했던 이만희시류라는 한자로 금서룡이라고 쓰는 식민사학자가 발견했다는 건데요. 그 이만희시류가 이 발견기로 써놓은 거 보면 아주 재밌어요. 뭐냐면 찾아다녔는데 고대 한나라 유적 유물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장을 찾아가 봤더니 저기 가면 아주 옛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비석 아래에 황금이 있는데 그 황금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라고 면장이 얘기해서 가봐서 하루 만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았으면 이 사진을 누구하고 찍어야 됩니까? 그 면장이나 그 마을에서 학문좀 많은 사람들, 원래부터 이 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노인들, 이분들 가지고 찍어야 되죠?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면 저기 일본 사람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더니 뭐 비석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점재현 신합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한 뭐 7살짜리에 엿사 먹으라고 돈 몇 푼 주고 이거 사진 찍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또 뭐 산악지대도 아니고 숲을지대도 아니고 이렇게 평지에 2000년이 넘은 비석이 서 있으면은 이걸 아무도 못 받겠어요? 고려 조선에서 지리지를 만들어요. 여기는 또 온천군, 지금은 온천군이라서 아주 유명한 휴양지인데 이 휴양지 벌판에 이런 2000년 된 비석이 있는데 아무도 문적을 남긴 사람이 없어요. 하루 만에 일본인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나중에 이 비석을 조금 떼다가 성분 분석을 했더니 이 지역에선 전혀 나오지 않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오히려 저 만주 서쪽에서 나오는 그런 돌이지 이 지역에선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점재현 신합이 가지고 아마 논문 쳐보면 이 남한 식민사학자들, 강단사학자들이 수백 편의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논문을 쓰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석이 사실인가 아닌가부터 해야 되죠. 2000년 동안 아무도 못 봤는데 조선총독부의 이만희시류가 하루 만에 가서 발견해냈으면은 이 비석이 진짠가 가짠가부터 진위 판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학의 기초가 사료 비판입니다. 어떤 사료가 나타났을 때 이 사료가 진짠가 가짠가 그거부터 판정하는 게 진위 판정인데요. 진위 판정 다 생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왔는데 전부 다 이 비석은 사실이다라고 전제하고 그다음에 이 비석의 의미는 어쩌고 글자는 어쩌고 하는 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드대에서 대한민국 국고 100만 달러 가지고 하면서 총독부에서 한 것을 갖다 버젓이 선전하고 있는 거죠. 글자 그대로 조선총독부, 조선고족도부 한자까지 아주 친절하게 써졌어요. 왜냐하면 일본어로만 쓰면 외국인들이 모를까 봐
영문책을 쓰면서 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이렇게 써가지고 발간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우리 역사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저를 비롯한 그 소수의 역사학자들하고 역사운동하는 분들이 동북아재단에 항의를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게 아니라 연장을 못하게 한 거죠. 100만 달러 이미 건너갔고요. 돈을 더 줘가지고 더 많은 걸 하려고 하다가 그걸 중단시켰더니 얼마나 이 그 강단사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이 언론들로부터 이거 중단시켰다고 공격당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고대사 인식 체계가 먼저 고조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열국시대가 나오죠. 그다음에 열국시대는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세 나라만 존재했던 때는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야가 562년 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한 100여 년 정도 삼국시대고 그 이전까지는 부여도 있었고 가야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열국시대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본인식 속에서는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고조선에서 잠시 부여 이런 나라를 이렇게 쭉 같이 공존하다가 삼국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삼국시대는 없어요. 대신에 더 사만 피리어드 인 코리안 히스토리, 사만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만시대가 뭐냐?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에 예전에는 이 사만시대 전부 다 사만관이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저 지방의 국립박물관도 전부 다 사만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보통의 국민들은 이 부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삼한시대가 뭐냐면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삼국의 개국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신라는 서기전 57년이고요. 고구려는 서기전 37년, 백제는 서기전 18년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삼국시대는 서기전 1세기에 이 세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고 3세기나 4세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없고 뭐가 있었나? 삼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삼한이. 그래서 서기전 1세기부터 예를 들어서 서기 3세기 때까지 한강 유역에서 철제 무기가 나왔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해보면은 우리나라 학자들 이거 잘 측정 안 하려고 그래요. 측정하면 일제식민사가 무너지는 결과가 계속 나오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측정해봤더니 1세기 거로 나왔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1세기에는 한강 유역은 백제가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백제 유물하면 되는데 백제란 말씀이 안 돼요. 이 당시 백제는 있지도 않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마한의 수많은 소국 중에 아주 작은 나라가 하나, 작은 불합국가가 하나 있었고 그 유물이다. 그러니까 삼국이란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사만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경주 부근에서 유적이 나왔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하니까 2세기 때 걸로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신라 유물, 신라 유적 하면 간단하죠? 근데 남한의 강단사학자도 절대 그 얘기 안 해요. 강단사학을 뭐라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 역사학과는 사학과가 전국 각 대학에 100개 이상 있지만 다 하나라 그랬죠? 총독부 역사관을 따르는 완벽한 카르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당시 신라과 아니야. 진안의 소국 중에 하나 거야. 그러니까 사만이 뭐냐면요.
이 삼국은 없고 대신에 사만이 있었다. 사만은 마하는 사만은 다 뭐 72개 소국인데 마하는 54개 소국, 진안변하는 각각 12개 소국들. 그래서 숫자를 정확하지 않아요. 숫자를 정확하지 않은데 한반도 남부에는 78개 소국이 1세기부터 3, 4세기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다. 그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야마도우에가 한반도 남부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가짜다 라고 하는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 거예요. 총독부 역사관에 따라서 삼국을 삭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책에서는 단군과 단군조선, 고조선을 다 지우고 한사군, 식민지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 두 번째 책에서는 삼국을 다 삭제하고 대신에 한반도 남부에는 78개 소국이 우글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야마도에가 와서 점령하고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 주장하는 책을 국고를 편찬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안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중국의 삼국지와 후한서에 나옵니다. 이 삼국지는 그 진나라의 진후가 편한 건데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 그 위초고 그 조조의 위나라와 손권의 오나라 그리고 이제 유비의 총나라 이 세 나라가 싸우는 시대가 삼국시대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데 삼국지는 중국의 이 진나라 출신의 그 나중에 위초고가 싸우다가 최종 승자는 누가 되냐면 위초고 아무도 승자가 못 되고 그 조조의 위나라로부터 선양받는 형식으로 사마씨 집안, 사마의 집안에서 진나라를 세우는데요. 이 진나라가 잠시 중원을 통일하죠. 이 진나라 출신의 진후가 쓴 책이 삼국지예요. 그 다음에 이 후한서는 이제 범협이 삼국지보다 조금 뒤에 쓴 후한에 관한 이 책인데요. 이 두 책에 사만이 나와요. 그런데 두 책에서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삼한은 사방 사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방 사천리면 지금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100% 99%잖아요. 100% 그렇게 100%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사방 얼마나 돼요? 사방 위에 사천리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청나라 때 그 만주 원류고라는 책이 있어요. 청나라 권룡제가 우리 만주족의 뿌리, 청나라를 세워서 그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청나라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만주 원류고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권룡제가 자신이 직접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만은 어디냐면은 전부 다 요동반도 쪽에 있는 만주에 있는 걸로 다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천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한 역사학자들은 방 사천리, 사방 사천리다 라고 하는 부분은 못 본 채 밀어버리고 그 위치를 갖다 전부 다 한반도 남부에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사만 논리가 전부 다 삼국지 후한서 가지고 하는 건데 정작 삼국지 후한서를 보면은 이게 한반도 남부에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사들이 있냐면 중국이 뭐 진나라 한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그쪽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입됐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 이 중원에서 난리가 났는데 특히 뭐 그쪽에 난리가 나니까 뭐 제나라나 이쪽 사람들이 이 연나라나 제나라 사람들이 망명했다는 건데요. 연나라는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에 연경맥주 있죠? 어디서 만들어요? 북경에서 만들죠? 그 연나라 사람들, 지금의 북경 일대에 있었다라고 그 추정하는 북경 사람들. 그 다음에 제나라는 어디 있었다라고 하냐면 산동반도 북쪽에 있었다 그러죠. 그럼 산동반도나 북경에서 중원에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이 만주 수천리를 터벅터벅 걸어와가지고 한반도 남부까지 올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사료 갖고 찾으면은 한반도 남부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아주 먼 훗날에 이동했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가 아니라 사만이 원래부터 1세기부터 3세기까지 한반도 남부에 있었고 그 시기 동안 4세기까지 백제도 없었고 신라도 없었고 가야도 없었다. 있어봐야 아주 작은 소국이었다. 그러니까 위대한 우리의 조국 고대 야마도 외가 이 야마도의 군사가 들어와가지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것들이 다 사만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 국고를 편찬해가지고 영문으로 써가지고 제외 공간을 통해서 배포하겠다라고 하는 하는 사업이 하버드대의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총독부나 중국의 동북공정 소조에서 진행했다면 딱 맞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국사기는 가짜로 몰고 일본 서기를 떠받드는데요.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신 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강단사학계, 뭐 보수진보 할 거 없이 이 강단사학계는 100% 철의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있는데 절대 밖으로 공표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라는 게 있다. 심지어 논문 쓸 때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써가지고 논문을 제출하면은 그것이 논문 탈락 사유였어요. 계제 탈락 사유.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아주 버젓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국사기는 가짜라고 치부하고 일본 서기는 진짜라고 떠받드는 건데요. 일본 서기라는 책은 서기 720년에 편찬된 책인데요. 이 책은 뭐냐면 720년이라는 나라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원래 이 고대 야마도 외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3세기 말엽에 가야계가 진출해가지고 처음에 야마도 왕조의 원형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이것이 그 큐슈 지역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가야계가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의 오사카 근처에 나라로 수도를 이전하고 나서부터는 백제계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제가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뭐 신당연합군, 그러니까 나당연합군이 한 편이 되고 백제와 외에서 온 지원군이 한 편이 돼서 백강전투라는 국제해전을 벌였다가 그 백제와 일본에서 온 그 지원군이 패전하잖아요. 그래서 백제는 663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멸망한 지 한 50여 년쯤 뒤에 이 야마도에는 백제의 담로, 한 제후국이에요. 이 제후국의 입장에서 우리 본국이 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쓰는데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큰 원칙이 뭐냐면 이 시기를 갖다가 엄청
엄청 연장합니다. 그래서 야마도 외에는 빨라봐야 한 3세기 말에 시작하는데 이걸 갖다 1000년 정도 느려가지고 BC 서기전 660년에 시작한다라고 시기로 조작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백제가 상국인데 백제가 황제국이고 야마도에는 저우국인데 이걸 거꾸로 바꿔가지고 백제가 저우국이고 야마도웨가 황제국이다. 그리고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전부 다 야마도웨의 그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였다. 이런 주장을 한 책이 일본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서기란 책은 연대부터가 안 맞잖아요. 1000년을 느렸으니까. 그래서 일본서기는 한 명의 왕의 사적을 갖다 2명으로 나눴다는 등 3명으로 나눴다는 등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일본서기는 100명 연구하면 학설이 100개 나온다는 책이에요. 연대부터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거는요, 뭐냐면 나이토 도라지로, 나이토 코난이라고 하는 그 일본 학자인데요. 일본의 교토대, 그러니까 일본은 도쿄대, 동경대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경도대, 교토대 계열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대학 많지만,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서강대, 한양대 할 것 없이 전부 다 학설이 하나예요. 역사학과 학설은 다 총독부 학설 하나인데, 일본은 그나마 자기들끼리 조금이라도 뭐 학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나이토 도라지로가 야마대국이 어디냐, 뭐 큐슈냐, 나라냐 가지고 예전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의 한 축을 이끌었던 사람인데요. 이 나이토 도라지로가 뭐라 그러냐면, 원래 아방 일본의 고대사 연구가는 일본 서기의 기년, 연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력한 방증으로서 조선 고사,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한국 기록을 말하는 건데요. 이 조선 고사의 기년을 참고하고 더욱이 그 기사의 내용까지도 조선 고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 서기는 일본인들도 다 가짜로 봤다는 게요. 연대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록 중에서 뭐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나 동국통감을 봐가지고 연대가 맞으면은 요 부분은 사실로 보자. 연대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사실로 보자.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그런데 조선 총독부의 이만희 류 박사가 양국 고사의 근본적 연구 및 삼국사기가 이용한 진화사적, 중국사료 등의 연구로부터 종래의 연구법을 일변하여 일본 고사, 일본 서기 고사기에 실려있는 사실의 무게를 두게 되었다. 뭐 복잡한 얘기 같지만 간단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일본인들도 일본 서기는 다 가짜라 그래서 안 믿었다. 연대도 틀리고 내용도 안 믿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연대나 내용을 삼국사기, 삼국유사 보고 맞춰봐가지고 맞으면은 그 부분은 사실이라고 봤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의 이만희 시루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 가짜고 일본 서기가 진짜다라고 우기기 시작하고, 이걸 갖다가 조선 총독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삼국사기 가짜로 몰리고 일본 서기가 진짜로 대접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 나이토 도라지로가 이만희 류가 쓴 백제사 연구 이 책의 서문에 써진 얘기인데요. 이만희 류뿐만 아니라 지금도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는 쯔다 소키치, 뭐 누구누구 할 거 없이 다 삼국사기를 가짜라고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면은 대일 항전기 때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광복이 됐으니까, 광복이 됐으면 영토만 되찾는 게 아니라 역사도 되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일 항전기는 2개의 전쟁을 치른 시기예요. 하나는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총을 들었던 시기고, 또 하나는 역사 해석권을 가지고 조선 총독부와 황국사관과 독립운동가들이
격렬하게 싸웠던 역사 전쟁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일항쟁기는 영토 전쟁의 시기이자 역사 전쟁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일본 제국이란 자칭 황국이 쫓겨갔으면은 이제 영토뿐만 아니라 역사도 광복이 돼야죠. 그런데 저 박근혜 정권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임명했던 이기동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도 역임했죠. 이 이기동 원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근대사학의 방법으로, 항상 말할 때마다 근대사학의 방법으로 한국 고대사 연구에 착수했던 쓰다수키치, 이마니시류 등의 일본 학자들은 문헌고증학의 연구 방법에 입각하여 삼국사기에 대한 사료 비판을 가하였는데 그 결과 개왕, 근초고왕 이전의 백제본기 기사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논단되어 그 사실성이 부인되고 말았다. 삼국사기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라는 논리가 일본인들이 가짜라고 몰았기 때문에 가짜가 됐다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쓰다수키치가 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대해서란 이 글인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신라본기에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왜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 임나일본부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에 관한 기록 역시 마찬가지로 사료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삼국사기의 시각으로 보면 임나일본부설 같은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특히 신라본기의 상대 부분, 윗부분에는 소위 왜 혹은 왜인에 관한 기사가 잠옷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기사는 기기, 일본서기, 고사기와 더불어 우리 일본인의 상대사, 고대사를 천명하는 데 귀중한 사료인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도대체 삼국사기 상대 부분이 역사적 사실의 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동방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한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왜에 관한 기록 역시 마찬가지로 사료로서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가 뭐냐면 여기 동방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하는 현대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말은 자기들이 만든 말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다수키치는 삼국사기 자체를 연구한 게 아니고 이마니시류도 마찬가지죠. 뭘 연구했냐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왜에 관한 기록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해적 수준, 작은 규모의 해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고대 야마도의 이 황국이 고대에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사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로 믿을 수 없다. 이 논리를 갖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한 이기동 원장, 전 원장, 근데 이번뿐만 아니라 100%예요. 한국에서 고대사 연구하는 이른바 전국대학의 사학과를 장악하고 있고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랑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학자들 100%가 이 서를 따르는 겁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일본 역사 왜곡이 문제가 되니까 당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본 수상하고 합의해가지고 두 나라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좀 공약서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좋은 뜻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엔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이 갔죠. 한국에서는 누가 갔냐? 역시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영도 내면도 일본인은 학자들하고 외영은 한국인이지만 내면은 일본인인 학자들이 모여갖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라는 걸 했는데요. 뭐 전 분야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제식민사관의 핵심 이론은 그대로 총독부사관은 그대로 따랐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일역사공동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에 백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한강유역 백제 정세는 어떠하였을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고유왕 27년 260년도에 육좌평 및 16관등제 등의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완비했다고 나오나 이는 후세 백제인들이 고유왕 중시관념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이 시기 백제의 발전 정도는 좀 더 낮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유적 분포를 살펴보면 3세기 후반에 백제의 왕성인 서울 강동구의 몽천토성과 풍납토성이 축조되었으며 이게 바로 미스터 가야사라고 불린다는 김태식 전 홍익대 교수, 지금의 명예교수가 쓴 건데요. 처음에 전 이거 보고 일본 학자들이 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제는 언제 건국했다고 나옵니까? 삼국사기에. 서기전 18년에 건국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남한 국사학계, 저는 남한에서 국사학계하고 나라국자 쓸 때 늘상 이들이 말하는 나라국이 대일본 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저는 항상 의심한다 그랬죠. 남한 국사학계의 태두인 이병도 박사가 고유왕 때 백제가 건국됐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2005년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것도 조작된 거다. 백제는 더 낮춰봐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적 분포로 보면 3세기 후반에 풍납토성이 축조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풍납토성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회로 측정했더니 BC 199년부터 AD 231년까지 나왔어요. 방사성 동위원소고 뭐고 소용없죠. 우리는 그 백제 이거는 이야기가 뭐냐면 백제는 언제 건국됐냐. 스요다 소키치나 이마니시루나 이런 식민사학자들이 근초고왕 때 건국됐어. 4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이병도 박사가 3세기 후반에 건국됐다는 것도 가짜고 우리는 일본인 스승님들을 따를 거야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버드대에 100만 달러 갖다 바쳐가지고 우리 역사를 갖다 총독부 사관으로 난도질한 걸 갖다가 저를 비롯한 소수의 우리의 주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하고 역사운동가들이 이 사업의 연장을 막았다고 온통 언론들이 거꾸로 저희로 공격해댄 사건이 하버드 프로젝트란 겁니다. 그동안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은 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이 핵심 개요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역사학자 60명 내지 80여 명에게 국고 47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걸 만들게 했는데 이 지도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과연 또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그런 사건들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자세히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